결혼한 지 8년째였습니다. 겉보기에 저희는 흔한 맞벌이 부부였고 주변 사람들은 늘 말했어요. 둘이 정말 잘 어울려. 안정적이고 보기 좋아. 그렇게 보였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는 눈치가 없었고 제 남편은 연기를 너무 잘했거든요. 결혼 생활 초반엔 정말 다정했어요. 퇴근하고 같이 장도 보고 주말마다 가까운 데라도 드라이브 다녔고 가끔 싸워도 금방 풀리는 그런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낌새는 1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지방을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의심조차 안 했습니다. 회사에서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뀌었다고 했고 협력업체가 지방에 있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출장 전에 저한테 출장 계획서까지 보여줬어요. 거기엔 무슨 회의가 어디서 몇 시에 있다고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어리석게도. 그런데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남편이 출장을 다녀온 다음 날이면 늘 기분이 묘하게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피곤하다고 하면서도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밝았고 오히려 일상에서 더 여유를 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출장에서 돌아와 씻고 나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더라고요. 아직도 향기가 남아있네. 저는 무심코 흘려들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역겨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향기가 대체 누구의 향기였을까요? 제 옆에 누워 자던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정말이지 믿기지가 않아요. 더 의심스러웠던 건 주말마다 반복됐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주말마다 교대로 청소도 하고 간단하게 외식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이 갑자기 주말마다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주말에도 나가야 해 이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 물으면 프로젝트 마감이라며 피곤하다고 짜증을 냈어요. 처음엔 저도 그냥 회사가 바쁜가 보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묻는 걸 귀찮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부터 제 안에 쌓인 게 생겨났습니다. 서운함, 섭섭함, 그리고 불안함. 그러다 결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남편이 다음날 새벽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평소랑 다르게 너무 신경 써서 꾸미고 있었어요. 출장 가는데 왜 향수를 뿌리지? 출장 가는데 왜 새 셔츠에 다림질까지 하고 있지? 이상하다고 느껴서 제가 물었어요. 출장 가는 거 맞아? 그랬더니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보여? 진짜 기분 나쁘네. 저 그 말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땐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사람은 이미 저를 의심조차 못하게끔 만들어 두었던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말조차 못 꺼내게 만든 거죠. 그리고요. 그날이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갔다는 그날 밤. 제가 우연히 친구랑 전화하다가 옆에서 TV 소리를 줄이려다 리모컨 대신 남편이 두고 간 가방을 건드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열었는데 거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속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용 칫솔과 작은 향수. 그건 여행용도 아니었어요. 너무 소형이었고 무엇보다 새 거였어요. 제가 사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브랜드. 그 향수가 낯선 이름이었는데요. 나중에 검색해보니까 여자들이 선물하기 좋아하는 남성 향수 1위더라고요. 거기서부터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인간이 출장 간다더니 대체 어디로 간 거지? 갑자기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속이 뒤집히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분명 무언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딘가 다른 여자랑 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계속 멍돌았고 휴대폰으로 통화 내역을 뒤졌는데 전부 통신사 이름뿐이었어요. 그 사람은 통화 직후마다 기록을 지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서요. 진실을 보기 위해서요.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출장 날. 저는 남편이 나간 뒤 차를 몰고 그 사람이 적어둔 출장지 주소로 갔어요. 근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도상에 찍힌 곳은 분명 지방 중소기업이었는데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는 곳이더라고요. 남편은 토요일 아침 회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 회사는 주말에 영업을 안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경비실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진짜 멍하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거기서 한참을 서 있다가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증명해내야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GPS 추적기를 샀습니다. 남편 차에 몰래 붙였어요. 출장을 간다던 주말. 저는 앱을 통해 남편의 차가 도착한 위치를 확인했어요. 충격적이게도 거기는 외곽의 단독주택이었어요. 일반적인 숙소도 아니고 회사 근처도 아닌 그냥 외딴 골목의 깨끗한 하얀색 건물.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미친 듯이 손이 떨렸습니다. 거길 찍은 뒤 주소를 기억하고 직접 찾아갔어요. 차를 멀찍이 세워두고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남편이 그 건물에서 나왔고 곧이어 어떤 여자가 함께 나왔어요. 둘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데 숨이 턱 막혔어요.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말 대신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사진, 위치, 시간, 메모, 통화 내역.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 혼자 속고 당하고 바보가 되는 걸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제 인생이고 제 가정이었고 제가 받은 상처였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삶을 짓밟은 배신이었고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해야 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복수는 그렇게 하나씩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사람 하나를 무너뜨리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어요. 모욕감과 치욕. 그 감정이 머리 끝까지 차올랐거든요. 그렇게까지 절 바보로 만들고도 뻔뻔하게 저를 속이며 돌아왔다는 게 분했습니다. 저는 더는 감정적으로 굴지 않기로 했어요. 차갑게, 아주 차갑게 이 사람의 거짓말을 까발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먼저 저는 남편의 일정을 엑셀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이라고 한 날, 주말 출근이라고 한 날, 그리고 GPS 기록과 일치하는 날짜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패턴이 보이더군요. 거의 한 달에 2번꼴로 같은 장소에 가고 있었어요. 웃기지도 않게 항상 그 외곽 단독주택. 저는 더는 참지 않기로 했어요. 결국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야 이 전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 제가 한 일은 그 집 근처의 CCTV를 뒤지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인근 골목에 사설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집 앞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가게를 찾아가 사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사장님이 흔쾌히 협조해 주셨어요. 며칠 뒤 영상을 확인하는데 두 사람이 너무나 태연하게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남편은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줬는데 저 여자에겐 손을 잡고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때부터 저한테 감정이란 없었습니다. 오직 증거, 더 많은 증거. 저는 그 집의 주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집주인의 이름 모르는 여자 이름이더군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검색했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남편 회사의 옆 부서 직원이었어요. 그 여자도 유부녀였습니다.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같은 회사였다는 사실도 유부녀라는 것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같은 회사에서 부서만 다를 뿐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그 배신감과 기막힘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저 인간은 매일 회의한다고 나가서 저 여자와 시간을 보냈고 심지어 회사 사람들 몇몇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런 막장도 없는 거죠. 저는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 다음 제가 한 건 변호사를 찾는 일이었어요. 저는 주변에서 믿을 만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자료를 보여줬더니 변호사가 딱 한마디 하더군요. 이 정도면 충분히 상간소송 가능하고 양육권도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 말 듣고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내가 정말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는구나. 저도 한때는 평범한 가정의 아내였는데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이 저한테 벌어지고 있다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변호사는 저한테 조언을 줬어요. 상간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도 알려야 하고 둘의 관계가 지속됐다는 증거를 계속 모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된 사진, GPS 위치 기록, CCTV 영상 캡처, 그리고 주변 가게에서 찍어준 사진까지. 특히 제가 직접 찍은 그날의 사진, 둘이 손잡고 집을 나서는 모습. 그건 정말이지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리고 상간녀의 남편에게도 알렸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엔 믿지 않더라고요. 이해합니다. 누가 자기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쉽게 믿겠어요. 하지만 제가 모은 증거를 하나씩 보여주니 그 사람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심지어 상간녀는 저희 남편과 호텔 예약 내역도 있었더군요. 그 사람도 저한테 감사하다고 했어요. 차라리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제야 저는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건 나 혼자 미쳐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구나. 누군가는 함께 분노하고 있다는 게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로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주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장도 준비했고 상간소송도 함께 넣었습니다. 저는 이혼할 거고 그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결심했어요. 특히 상간녀, 유부녀 주제에 제 남편과 짜고 이중생활을 한 그 여자.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출장이라고 나갔던 그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소송 서류를 접수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집에 와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묻는데 그 목소리가 진짜 역겹더라고요.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그의 가방 안을 또 한 번 뒤졌어요. 역시나 낯선 호텔 영수증이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끝까지 저를 기만하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사이 그 호텔 영수증까지 증거에 추가했습니다. 결국 소송장을 받은 남편이 저한테 묻더군요. 이게 뭐야? 당신 진심이야? 그때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끝났어. 이건 진심이고 현실이야. 그 말에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변명조차 못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관계는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이 집에서 더 이상 이 사람을 남편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사는 남이었죠. 저는 그 이후에도 증거를 더 모았고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자료는 아주 탄탄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었고 그 사람도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 들으니 저도 모르게 시원하더군요. 이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복수라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저는 매일매일 복수심으로 버텼어요.
상간녀 측에서는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내가 받은 모욕과 상처를 돈 몇 푼에 합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는 반드시 법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묻고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판결날. 법원에서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에겐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조건이 붙었고 양육권은 전적으로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겼다는 생각보다 허탈했어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래도 이걸로 조금이라도 정의가 실현됐다는 생각에 위안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꾸준히 쌓아온 과정의 절반이었습니다. 아직 남편과의 법적 절차는 남아 있었고 그의 몰락도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게 하루하루 고역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서로의 존재를 투명인간처럼 여기며 살았어요. 남편은 그래도 가끔 말을 걸려고 했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거짓말로 들렸으니까요. 이미 법적으로 싸움을 시작한 이상 저는 더 이상 정을 붙일 이유도 없었고 붙잡힐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저를 자꾸 불러 세우려고 했어요. 나 억울해. 나 그 여자랑 그런 사이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진짜 듣는 순간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저렇게 철면 필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꾸도 안 했습니다.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쳤고 판결도 끝났으니까요. 억울하면 법원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의 뻔뻔함은 끝이 없었어요. 상간녀한테 소송장을 보낸 걸 알고 난 후 남편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과를 하는데 그게 사과입니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 지금 나한테 사과하는 거야 아니면 너랑 그 여자한테 떨어진 위자료 때문에 나한테 비는 거야. 그제서야 입을 다물더라고요. 저 인간은 끝까지 본인 잘못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이 아까웠던 거죠. 위자료 2천만 원. 그게 뭐라고 저렇게 싹싹 빌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간녀. 웃기지도 않게 상간녀 남편이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왔어요. 본인도 이혼 소송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상간녀 남편은 서로 증거를 공유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더러운 사실이 드러났죠. 알고 보니 그 둘은 회사 근처에서 원룸까지 얻어놓고 주말마다 그곳에서 살림을 차렸더군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진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하던 그 수많은 주말들이 다 그곳에서의 생활이었어요.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저런 짓거리를 했다는 게 참담했죠. 그래서 저는 상간녀의 회사에도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과 같은 회사였고 명백하게 사내 규정을 어겼으니까요. 부서장에게 자료를 보내고 회사 윤리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업무 외적으로도 회사 명예를 훼손한 거였으니까요. 그 결과 상간녀도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직 3개월. 그리고 팀 이동. 사실상 좌천이었죠. 그 사실이 소문처럼 퍼지면서 둘의 이름은 회사에서도 수치로 남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둘을 손가락질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조금이나마 속이 후련했습니다. 한편 남편은 회사에서 자체 감사가 들어갔습니다. 출장을 가장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게 들통났거든요. 출장이랍시고 적어낸 계획서가 죄다 거짓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결국 남편도 회사에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직급 강등의 연봉 삭감. 그 인간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집에 와서 신경질을 부리는데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네가 만든 결과야. 억울하면 그 여자한테 따져. 그러면 입을 꾹 다물고 방으로 들어갔죠. 이쯤 되니 남편도 포기했는지 더 이상 말을 안 붙이더라고요. 저도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아이가 있었거든요. 아이 앞에서는 이혼 준비 중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지만 아이도 느끼더라고요. 아빠랑 엄마 왜 맨날 말 안 해? 아이의 그 말이 가슴속에 꽂혔습니다. 이 인간 때문에 제 아이까지 상처를 입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혼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겠다고요. 변호사를 통해 이혼 합의안을 보냈습니다. 재산 분할은 법대로, 양육권은 전적으로 제가 갖고 면접교섭권만 인정해주는 조건이었죠. 남편은 고민 끝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저는 그 순간부터 제 가정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학교 행사에도 참여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더는 상처받지 않게 하는 거였으니까요. 상간소송도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상간녀 측 변호사가 연락해서 합의금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내 인생 망쳐놓고 돈으로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결국 판결은 그대로 갔고 상간녀는 위자료를 전액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 여자도 남편과 이혼했고 혼자 살게 됐다고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사실상 왕따가 됐고요. 그 소식이 들렸을 때 솔직히 통쾌했어요. 나 하나 바보 만든 대가가 그 정도면 싼 거였죠. 남편도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면서 마지막까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 소리가 진짜 웃기더라고요. 저는 대답했죠. 너는 이 정도도 안 당하고 살 자격 없어. 그렇게 보내고 나니 비로소 숨통이 트이더군요. 아이에게는 아빠가 따로 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게 최선이었죠. 이혼 판결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양육권도 제가 갖게 됐고 남편과 상간녀는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졌죠.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정의는 결국 실현됐어요. 불륜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걸 저는 제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게 제 복수였고 제 삶의 복원이었어요. 앞으로는 이 아이와 저만의 삶을 다시 살아갈 겁니다. 남편이 집에서 나간 이후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사실 저는 그 고요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매일 눈치 보고 마음속으로 울분을 삼키던 시간들이 이제는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막상 혼자 남고 나니 이상하게도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아이가 있긴 했지만 아이가 학교에 가거나 잠들고 나면 그 고요함이 또 다른 외로움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증거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수십 개의 사진과 영상 캡처. 그 안에는 제가 모은 분노와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걸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절대로 흔들리지 말자고요. 절대로 다시 그 인간을 마음에 들이지 않겠다고. 그리고 어느 날 상간녀의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직장에서도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친정에도 사실이 들통나서 아예 고립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속이 시원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허무했어요. 결국 서로의 가정을 다 망가뜨려 놓고 얻은 게 뭐였을까 싶었거든요. 그 사람은 상간녀에게서 위자료를 받은 걸로도 모자라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도 따로 걸겠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상간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이 무능하고 무심해서 외도를 했다는 식으로 떠들고 다녔다더군요. 정말 한심하죠. 결국 잘못을 하고도 남 탓을 한다는 게. 저는 그 말 듣고 그냥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사이 남편은 따로 연락도 없이 지냈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연락을 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집으로 내용 증명이 왔더군요. 내용인즉슨 양육비를 너무 많이 책정한 거 아니냐는 항의였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벌인 일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는데 그깟 양육비를 줄이겠다고.
제가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답변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인간이 돈이 아까워서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법원도 그딴 말은 당연히 기각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가정 망쳐놓고 양육비까지 깎겠다는 신부는 진짜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에도 남편은 저한테 슬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아이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아직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제가 용납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이를 핑계로 다시 제 삶에 끼어들고 싶어 하는 게 뻔했거든요. 그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였으니까요. 저는 아이에게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좀 멀리 살아. 엄마는 너랑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우리는 둘이 잘 지내자. 아이는 어린데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눈빛이 너무 어른스러워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즈음에서 상간녀가 다니던 회사에서 결국 퇴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복귀하긴 했지만 아무도 말을 안 섞었고 눈총을 받다가 스스로 나갔다더군요. 그렇게 회사에서도 인생에서도 완전히 고립된 거죠. 저는 그 소식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게 대가구나. 남의 가정 파탄낸 값이란 건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여자가 끝까지 연락 한 번 없었다는 거였어요. 사과도 없었지만 변명도 없었으니 차라리 나았어요. 얼굴만 봐도 역겨웠을 테니까요. 그리고 남편. 회사에서도 승진이 막혔고 동료들과도 멀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출장비 허위 보고가 들통났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일부러 그런 소문들을 모아뒀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커서 진실을 알고 싶어 할 때 보여주려고요. 아빠가 왜 우리를 떠났는지, 어떤 인간이었는지, 제가 느낀 그 배신감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남편을 마주쳤어요. 순간 온몸이 굳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뒤에서 저를 부르더군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진짜 듣기 싫었지만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예전보다 확 늙었더라고요. 초췌하고 피곤한 얼굴. 그 얼굴을 보는데 조금의 연민도 안 생기더군요. 그 인간이 말했습니다. 나 진짜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단 말밖에 못하겠지만 그냥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소리 듣고 저는 딱 한마디 했어요.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건 미안하다가 아니야. 조용히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그 인간의 표정이 사색이 됐지만 신경 안 썼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후회한들 제 상처가 없어지겠어요. 그저 스스로의 죗값을 온몸으로 치르며 사는 게 답이었죠. 그 후로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집중해서 제 삶을 챙겼습니다. 아이 학원도 데려다주고 학교 상담도 직접 갔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미술 학원도 알아봤습니다. 매일매일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제 삶의 치유였어요. 저와 아이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매일 느꼈거든요. 그 인간이 없는 게 오히려 평화였고 자유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응원해주던 주변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덕분에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남편과 상간녀. 둘 다 이제는 저에게 먼 과거의 인물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는 아이의 교육비로 쓰기로 했어요. 그 돈은 피 같은 돈이었고 고통의 대가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다시 무슨 수작을 부릴까봐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에 대한 조건을 다시 설정해 두었어요. 절대 아이를 혼자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인간은 이제 아버지의 자격도 없으니까요. 저는 그걸 확신했어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걸 제 아이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도요. 이쯤 되니 복수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저는 제 삶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복수는 그 인간들이 망가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더 단단해지고 행복해지는 거라는 걸요. 저는 그걸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하루가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더군요. 그 인간과의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졌고 더 이상 분노로 밤을 지새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는 그 인간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차분하게 되짚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때문에 제 삶을 망칠 이유가 없다는 것도 확실하게 깨달았죠. 상간녀는 그 후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직장을 옮기려 했지만 업계에 워낙 소문이 퍼져서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비슷한 업계에서도 퇴출된 셈이었어요. 자업자득이었죠. 남의 가정을 망쳐놓고도 남의 눈치도 못 보고 평생을 숨어 살아야 하는 벌. 그게 그 여자가 받은 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간. 한때 잘 나가던 회사에서 허위 출장건이 누적되면서 결국 더는 승진도 없고 팀원들도 그 인간을 왕따시키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그 인간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퇴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관심도 없었지만 적어도 제 눈앞에서는 영영 사라졌으니 그걸로 됐죠. 저는 제 삶을 다시 세웠어요. 아이는 어느덧 학교에서 상도 타고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아이의 웃는 얼굴이 저에게는 최고의 복수였고 위로였어요.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이제 엄마랑 둘이 있어서 너무 좋아. 그 말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그래. 이제는 이 아이와 내가 행복하면 됐다. 더 이상 누구도 필요 없다는 걸 새삼 느꼈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저는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 모든 자료를 한 권의 파일로 만들어 보관했습니다. 그 안에는 상간소송 판결문, 위자료 지급 내역, 이혼 판결서, 그리고 그 인간이 집을 나가던 날의 날짜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파일의 표지에 저는 이렇게 적어뒀어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저는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스스로 다짐합니다. 다시는 누구도 내 삶에 함부로 들어오게 하지 않겠다고. 그때 상간소송 판결문에 적힌 문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피고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이 명백하므로 위자료 지급을 명한다. 이 문장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법원이 인정한 정의였고 세상이 저에게 다시 돌려준 공정함이었어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저 혼자 미친 사람처럼 싸워온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죠.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아이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원도 챙기고 주말이면 둘이서 자전거 타고 공원을 돌죠. 그 소소한 일상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어요. 남편이 없는 자리가 허전하다고요? 아니요. 그건 빈자리가 아니라 잘못된 게 치워진 자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더 큰 평화와 자유를 채워 넣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물어요. 너 이제 사랑 다시 할 생각 없니? 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지금 내 사랑은 내 아이야. 그리고 내 자신이지 다른 사람 아니야. 그 대답을 할 때마다 제 마음도 더 단단해졌어요. 사랑이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지키고 아이를 지키는 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런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법원에서 마지막 통지가 왔어요. 상간녀가 위자료를 모두 지급 완료했고 남편과의 이혼 판결도 확정됐다고요. 그 서류를 받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젠 정말 끝났구나.
더 이상 돌아볼 것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걸 확신했죠. 그 이후로 저는 상간소송과 이혼 과정을 기록한 일기를 책처럼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제 감정을 정리하려고 쓴 거였는데 나중에는 혹시라도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본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었거든요. 저는 그걸 제 삶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요.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아이와 저의 행복뿐이에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산책을 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저 자신과의 대화 시간이에요. 수고했어. 잘 견뎌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정말 말할 수 있어요. 불륜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그 대가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반드시 치르게 돼 있다고. 저는 그걸 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절대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반드시 증거를 모으고 싸우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그걸로 제 삶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저와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